다음에 스톡옵션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존 투자자들이 승인을 하지 않는 거를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회계사님 뭐 지분이 내가 3분의 2 이상 되니까 내 코파운더랑 포함해서 내 임의대로 절차상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 물론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투자자들한테 윗보일 수 있겠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후속 투자를 받아야 되고 내가 추가적으로 더 투자자들과 관계를 갖고 계속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기존 투자자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후속 자금 투자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뭐 일반적으로 물론 신규 투자자들도 있지만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후속적으로 만든 펀드를 다음 또 투자 라운드에 이어서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나를 제끼고 뭐 이런 거죠. 나를 제끼고 너가 혼자 승인해서 뚝딱뚝딱 해? 이거는 용납하기 어렵죠. 네. 투자도 받고 스톡옵션도 하고 이게 뭐 점점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이렇게 네. 드라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다시 돌아와서 기존 투자자들 동의 절차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어떠한 것들을 이제 기재하냐. 요게 이제 핵심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행사 가격과 주식에 대한 행사 수량, 그 다음에 행사 기간. 사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행사 가격은 내가 한 주당 얼마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종업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행사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뒤에 내가 행사를 했을 때 이 회사에 돈을 넣어야 돼요, 실제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물론 내가 주식을 싸게 샀다고는 하지만 그 주식이 당장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부터 먼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정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년 동안 안 좋게 얘기하면 노예계약이다.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행사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행사 수량은 실질적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 희석과 밀접하게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을 결정하는 것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수량과 가격을 어느 정도는 뭐 가이드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기업 규모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가격에 뭐 어느 정도의 뭐 약간 그런 건 없나요? 사실 뭐 그런 거를 참고로 하려는 대표님들도 계신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대표님의 의지예요. 이게 왜냐하면 가장 그 직원들을 잘 알고 있고 대표님이 가장 투자자들과의 관계성도 갖고 있고 중간에서 본인의 지분 이석도 당연히 수반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얘한테 내가 뭐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네. 뭐 진짜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얘한테 얘한테는 뭐 인력도 그냥 쉽게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면 그 금액에 맞춰서 약간 그렇죠. 어떤 예측을 해서 이게 2년 뒤면 뭐 얼마 정도 갈 거다 뭐 이제 그렇게 하겠네요. 그래서 뭐 저한테 변리사님처럼 물어보는 대표님들이 계셨어요.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좀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하나 알려드렸던 게 그때가 이제 뷰티 관련된 뷰티 화장품 물질을 개발해서 제조를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었는데 그 스타트업에서 최초로 스톡옵션을 발행하려고 했고 기존 투자자들도 발행을 해라. 팀 멤버들 고생도 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수락을 받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그 범위나 뎁스를 이제 결정하면 되는데 그 시점에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한테 이제 여쭤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이제 종업원 입장에서 보기에 자기가 지금 이 스타트업에 받은 월급으로 고생을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 이 동종업계에 탑 뭐 기업이 있을 거다 또는 상위권 대기업 기업들이 있을 거다. 그들의 이제 연봉이 있을 거잖아요. 이 연봉과 이 사람의 연봉의 갭 차이는 분명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 갭 차이를 만약에 이 사람이 과거에 한 뭐 2년 또는 3년 동안 고생했다. 그 3년 동안의 갭 차이가 있을 거니까 이 갭 차이를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메꿀 수 있는 행사 이익으로 계산해서 제시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고생한 것들이 어찌됐건 아모레퍼시픽이 연봉업계 1위다. 그러면 거기랑 내가 지금 1년에 2천만 원 정도 갭 차이가 있었는데 3년이면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의 행사 이익을 지금 사인을 함으로써 나는 이 사이버머니 같은 거긴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거의 그냥 확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상부터는 우리가 후속 투자를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받을 거니까 이 6천만 원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계속 밸류가 올라갈 테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끔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뭔가 나름 업계 대비 그렇죠. 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연봉이라는 거는 물론 절대적인 금액을 막 수억을 얹어드리고 싶긴 하겠지만 핵심 멤버들이 있고 또 영입이 되는 순간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돼야 하는 그렇죠. 그런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부여되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들한테는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벤처와 관련된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거기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일반 중소기업 대비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 어떤 주식 수도, 일반 기업은 10%인데 벤처기업은 발행 주식 총수의 50%까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다는 그렇죠. 종업원이 아니고. 부여 대상자도 중소기업이면 일반적인 회사의 임직원인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면 임직원을 포함해서 뭐 변리사님, 변호사, 뭐 회계사, 대학의 어떤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주기도 하시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고용으로 끌어안기는 일단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별로 돈도 관심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또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이제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부여 대상자도 되게 넓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장점이 벤처기업은 행사가액을 결정할 때 액면가랑 그 다음에 상증세법 주식평가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렇죠. 종업원 입장에서 한 주당 내가 회사에 넣을 돈을 행사가액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은 액면가랑 그 주식의 실질가액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즉 중소기업은 내가 행사 가액을 그 시점에 설정할 때 그 시점에 그 회사의 기업 가치대로 주식을 설정해야 돼요. 행사 가액을.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최근에 투자받은 기업 가치가 한 주당 10만 원이다. 지금 시점에 스톡옵션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면 아마 실질 가액의 사실 정의나 내용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봐야겠지만 그냥 지금 제3자 유증으로 한 주당 10만 원이라는 주식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최소 이 가격 이상으로는 행사 가액이 설정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이제 벤처기업에서는 발행가액이 10만 원으로 기존 외부 투자자가 들어왔지만 실제 상증세법 주식평가를 했을 때 한 주당 주식이 만 원인 거예요. 액면가는 5천 원이고 그 5천 원과 만 원 중에 큰 금액인 만 원으로 행사가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행사가액 사인을 하자마자 뭐예요? 한 주당 9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 주당 발행가액이 지금 10만 원으로 투자가 됐는데 만 원의 행사가액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상증세법 주식평가로 행사가액을 설정할 수 있다. 심지어 벤처기업은 액면가액으로도 행사가액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부여 당시 한 명당 행사이익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이 있고 그 금액이 이제 권면가액 이상일 경우 뭐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액면가액으로 발행이 가능한데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 액면가로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투자사들이 가만히 안 있죠. 내가 지금 한 주당 10만 원 했는데 너 500원에 들어온다고?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그 정도까지 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하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증세법 기준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직전 투자 라운드 기준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시리즈 A는 발행가액이 한 주당 10만 원이고 프리 A로 투자를 받았을 때는 한 주당 지금 6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10만 원 이후에 행사가액을 결정할 때 직원한테는 6만 원에 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혜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선 후속으로 들어온 투자자나 기존 투자자나 그 정도는 오케이 인정하겠다. 약간 이러한 합의, 어떤 공통의 결정이 좀 따라야겠죠. 한 단계 정도 해주는 게 좀 적절하겠네요. 보통 양쪽 다 약간 그렇죠. 수긍할 것 같은데 너무 전 단계로 가면 뭔가 좀 해먹는 느낌이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은 행사 가액 측면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 그 근무 기간이 2년이고 2년을 채웠을 때 내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 시점에 행사를 하면 직원 입장에서 또 세금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행사를 하면 행사 이익이라는 게 생기죠. 그 이익은 행사 시점에 그 주식의 시장 가치 마이너스 행사 가격, 이게 이제 한 주당 행사로 인한 행사 이익인데, 예를 들어 내가 행사 가격이 만 원이고 지금 현재 시점이 10만 원이면 주가가 한 주당 이제 9만 원이고 9만 원에 뭐 100주면 900만 원이 되겠죠. 900만 원이라는 행사 이익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는데, 우선 내가 행사를 하는 시점에
직원이냐 아니면 직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처분이 달라집니다. 먼저 내가 직원일 경우에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앞으로도 더 근무를 할 거고 회사 다니면서 행사를 할 건데 그러한 행사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도 그 근무 기간에 대해서 나는 가등 요건을 충족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니까 퇴사한 이후에도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 이익에 대해서는 퇴사자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세금의 어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세율도 달라요. 둘 다 근로소득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네, 퇴사를 제 생각에는 이전에 일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시점이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다. 왜냐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근로관계를 보는 그렇죠. 네, 사대보험 뭐 등록돼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네네. 기타 소득, 근무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면 아시다시피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고 뭐 연말정산을 해서 뭐 실제 세액을 확정하겠죠. 그게 일반적인 절차인 것이고 퇴사 이후에 행사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면서 단일 세율인 기타 소득은 지방세 포함해서 22%거든요. 그 22%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회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크면 기타 소득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 꼭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어 내가 근로소득 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44%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타 소득이 22%면 더 낮은 거 아니냐 이걸 선호할 수 있겠지만 기타 소득이라는 게 3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 행사 이익이 300만 원 초과될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과세됩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뭐 내가 이 세율 때문에 퇴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결정을 잘 하진 않죠. 그런 고민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네. 퇴사 때문에 세율을 아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또 나가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세제 혜택이 크게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특례, 납부 특례, 그 다음에 과세이연 특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그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 인해 그 직원이 행사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최대 3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야, 비과세가 적용되죠. 굉장한데요, 3천이. 이게 최근에 이제 5천만 원까지 이제 늘 거라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천만 원이었고 비과세 이익이 지금은 3천만 원, 이제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행사 이익이 너무 많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지금 비상장 주식을 사느라고 회사에 돈을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익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또 내야 돼.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넣지만 좀 약간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회사에 돈도 넣고 세금도 내고 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이 크면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이연 특례라는 거는 너무 이제 뭐 좋은 제도인 거죠. 당장 내가 회사에 넣는 돈도 막연을 해야 되는데 세금까지 또 내는 건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그 주식을 실제로 팔았을 때 세금을 이연시켜 주겠다. 이러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긴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긴 내는데 그때는 충분히 낼 용의가 있는 분들이 뭐 많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벌었는데 잘 됐을 그 정도는 그죠. 잘 됐을 때니까 행복한 얘기만 합시다. 또 눈물 나려고 또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스톡옵션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달콤한 꿀인데 그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회사도 실제 그 노력에 맞게 성장을 해줘서 그 끝단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나의 스톡옵션도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스타트업 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